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난 20년간 품고 살아온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쪽방촌 자원봉사를 시작한 지 벌써 23년. 22살 대학생이었던 제가 어느새 45이 됐네요.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안고 복지센터를 찾아오는 분들, 함께 봉사하는 동료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려는 그분.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하지 못했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그분의 평온을 깨뜨릴까봐, 그분이 지키고 싶어 했던 그 조용함을 망가뜨릴까봐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요. 그분이 제게 남겨준 것들이 저 혼자만 간직하기엔 너무 소중하고 값진 것들이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개인정보는 모두 바꿨음을 미리 말씀드려요. 그분의 진짜 이름도 정확한 직업도 심지어 국적도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 기억 속에선 다카하시 씨로 남아있을 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20년 전 22살의 저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그 첫 만남부터요. 제가 그 남자를 처음 본 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제가 봉사활동을 시작한 첫 해의 여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사회복지학과를 다니면서도 사실 현실 감각은 별로 없었죠. 그냥 막연히 좋은 일을 하고 싶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 정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순진했어요. 처음 복지센터에 갔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서울역에서 조금 떨어진 쪽방촌 뒤편 좁은 골목길 사이에 있던 작은 복지센터. 3층짜리 낡은 건물의 2층에 있었는데 엘리베이터는 고장 나 있었고 계단엔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무더위에 눅눅하게 젖은 벽지 냄새와 오래된 형광등 불빛이 저를 맞았어요. 벽지는 여기저기 들뜨고 얼룩져 있었고 천장에선 에어컨 대신 선풍기 2대가 돌아가고 있었죠. 그 작은 공간에 책상 서너 개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저와 같은 자원봉사자 몇 명이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센터장님이 저를 맞아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화려한 곳이 아니야. 그냥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받고 가는 곳이지.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는데 나중에야 알게 됐죠. 이곳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은 화려하지 않다는 걸요. 제 첫 주 업무는 단순했습니다. 서류 정리, 전화 받기, 방문자 응대. 22살의 저에겐 모든 게 새롭고 어려웠어요. 특히 찾아오시는 분들과 대화하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서 항상 어색했거든요. 그런 제가 그분을 처음 본 건 일을 시작한 지 딱 한 달 되던 날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정리되지 않은 서류 더미와 씨름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급식 신청서, 의료비 지원 신청서, 임시 거주지 문의서. 온갖 서류들이 제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여름 더위 때문에 집중도 잘 안 되고 땀은 계속 나고 정말 힘든 하루였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을 땐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또 한 명의 기부자나 도움을 요청하러 온 분이겠거니 했거든요. 하루에도 서너 명씩은 찾아오시니까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보통은 문이 열리면 누군가 말을 거는데 그날은 조용했습니다. 발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아주 조용히 다가오는 기척만 느껴졌죠. 그 조용한 발소리는 제 앞에서 멈췄고 탁자 위에 무언가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올려다보니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는 보통이고 체격도 그리 크지 않았어요. 회색빛 반팔 셔츠에 검은색 면바지 그리고 갈색 가죽 가방 하나. 굳이 멋을 부린 건 아니었지만 옷에선 다림질 자국이 반듯했고 검은 구두는 흙먼지 하나 없이 윤이 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의 표정이었어요.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냥 예의상 짓는 미소가 아니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데 동시에 조금 쓸쓸해 보이는 미소였습니다. 그는 말 한마디 없이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검은색 종이봉투였고 손잡이에는 손수 묶은 것 같은 종이끈이 걸려 있었죠. 종이끈도 그냥 대충 묶은 게 아니라 정성스럽게 예쁘게 묶어져 있었어요. 익명으로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차분했습니다. 한국말이었는데 발음이 완전히 자연스러웠어요. 그냥 평범한 한국 아저씨 같았죠. 짧게 그렇게 말하고는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다시 발소리도 거의 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조차 미안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저는 잠깐 멍하니 있다가 봉투를 열어봤어요. 봉투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5만원권 지폐가 차곡차곡 겹쳐져 있었고 세어보니 총 100만원이었어요. 당시로선 꽤 큰 액수였죠. 22살 대학생인 제게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센터장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센터장님은 익숙하다는 듯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 이분 또 오셨네. 지난달에도 오셨거든요. 네. 지난달에도요? 응. 한 달 전쯤에 처음 오셨어. 그때도 똑같이 100만원 똑같은 봉투에 넣어서. 말씀도 별로 없으시고. 그제야 알았어요. 이분이 처음이 아니라는 걸요. 저만 처음 본 거였죠. 어떤 분이세요? 잘 모르겠어. 이름도 안 알려주시고 연락처도 없고. 그냥 조용히 주고 가셔. 그게 다였습니다. 센터장님도 그분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그분 생각이 났어요. 100만원이라는 돈도 물론 인상적이었지만 그보다는 그분의 그 조용한 태도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뭔가 슬픈 사람 같았어요.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도 슬픈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줄 알았던 남자의 방문은 그 후 매주 반복됐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희한하게도 항상 수요일, 그리고 항상 오후 2시 5분쯤. 오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시계를 보게 됐어요. 2시가 되면 괜히 문 쪽을 바라보게 되고 2시 5분이 지나면 오늘은 안 오시나? 하고 생각하게 되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2시 5분이면 어김없이 나타나셨어요. 때로는 2시 4분, 때로는 2시 6분. 하지만 거의 항상 2시 5분이었습니다. 가끔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선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정확한 거 보니까 아마 직업군인 아니냐? 전직 공무원 같아. 저렇게 시간 지키는 사람들 보통 공무원이야. 아니야, 회사 임원 출신일 거야. 옷 보면 알잖아. 평범한 옷인데 뭔가 품격이 있어. 다들 나름대로 추측했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지는 못했어요. 그분은 항상 말이 없었고 저희도 굳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익명 기부를 원하시는 분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도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분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수요일이 되면 아침부터 마음이 설렜습니다. 오늘도 오실까? 하면서요. 정확히 2시가 되면 시계를 힐끔히 바라보게 되고 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몸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등장은 복잡하고 시끄러운 복지센터 속 짧은 침묵이었어요. 보통 센터는 항상 북적거렸거든요. 전화 소리, 사람들 이야기하는 소리, 아이들 우는 소리. 온갖 소리가 뒤섞여 있었는데 그분이 오시면 왜인지 모르게 조용해졌어요. 물론 실제로 조용해진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제가 그분에게 집중하게 되면서 다른 소리들이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짧은 침묵은 이상하게도 마음을 가라앉히는 힘이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저는 용기를 내서 가볍게 인사를 드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분은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는 평소처럼 봉투를 두고 사라졌죠. 말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하지만 그 끄덕임 속에서 뭔가 따뜻한 걸 느꼈어요. 완전히 무시하신 건 아니라는 안도감이랄까요?
그날 그분이 봉투를 놓으실 때 손등이 잠깐 보였는데 가느다란 흉터 같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화상 흉터처럼 보였어요. 길쭉하게 손등 전체에 걸쳐서요. 무슨 사연이 있을까 괜히 궁금해졌지만 물을 수는 없었어요. 이상하게도 그분은 다가갈수록 더 조심스럽게 대해야 할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지는 사람이었어요. 2달째 되던 어느 날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봉투 안에 종이 한 장이 같이 들어 있었어요. 딱히 누가 보라고 일부러 넣은 것 같진 않았어요. 가방 안에 있다가 실수로 들어간 것처럼 접힌 종이 한 귀퉁이가 현금 사이에 끼어 있었거든요. 호기심에 펼쳐봤는데 그 종이에는 일본어로 짧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자. 일본어를 조금 아는 선배 자원봉사자가 번역해줬어요.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뭉클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분이 일본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전까진 그냥 말수가 적은 어르신, 어느 나라 사람인지 구분조차 하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다른 자원봉사자들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혹시 그분이 일본 분일까요? 말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일본 분인지 몰랐는데요. 완전히 한국 사람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종이 보니까 아, 진짜네요. 근데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는 걸 보면 아마 오래 사신 것 같아요. 그 종이 조각은 제게 많은 상상을 하게 만들었어요. 부끄럽지 않게 살자. 이 말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사시는 분일까? 혹시 과거에 부끄러운 일이 있었던 걸까? 아니면 그냥 평생의 좌우명일까? 그날 이후로 저는 그분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직업도 모르지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봉투를 들고 나타나는 그 한 사람. 그분 속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궁금해졌어요. 누군가는 그냥 조용한 후원자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종이봉투 아저씨라고 했습니다. 센터장님은 매주 수요일 분이라고 하셨고요.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조용히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불렀어요. 다카하시 씨. 왜 다카하시였을까요? 그냥 그 종이를 보고 떠오른 일본 이름이었어요. 어쩌면 그분의 진짜 이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요. 물론 확신은 전혀 없었지만 제 마음속에선 그분이 다카하시 씨였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카하시 씨는 여전히 매주 수요일 2시 5분에 나타나셨어요. 여전히 말씀은 거의 하지 않으셨고 여전히 100만 원씩 기부하고 가셨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처음엔 정말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봉투를 놓으실 때 제 눈을 살짝 마주치신다든지 나가실 때 문 앞에서 잠깐 돌아보신다든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작은 변화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처음으로 제게 질문을 하셨어요.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깜짝 놀랐어요. 3달 동안 익명으로 부탁드립니다. 외에는 한마디도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말을 거신 거였거든요. 아, 3달 정도 됐어요. 대학생이신가요? 네, 사회복지학과 3학년이에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작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평소처럼 조용히 나가셨죠. 그 이후로 조금씩, 정말 조금씩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오늘 날씨가 춥네요. 네, 겨울이 빨리 온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아주 짧은 대화였어요. 하지만 저에겐 정말 소중했습니다. 다카하시 씨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따뜻하다는 것도 그때 알았어요. 그해 겨울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복지센터에 화재가 난 거예요. 큰 불은 아니었지만 전기압선으로 인한 작은 화재였는데 연기가 많이 났어서 며칠 동안 문을 닫아야 했어요. 그 주 수요일 저는 센터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2시가 되자 괜히 시계를 봤어요. 다카하시 씨가 오실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센터가 문을 닫은 상황이니까 당연히 안 오실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2시 5분에 다카하시 씨가 나타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처음으로 제게 먼저 말을 거셨어요. 화재 상황을 설명해 드렸더니 그분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다치신 분은 없나요? 다행히 없어요. 그냥 연기만 좀 나고. 언제쯤 다시 문을 열 수 있나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될 것 같아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봉투를 제게 건네셨어요. 그럼 이건 제가 직접 드릴게요. 센터장님께 잘 전해주세요. 그때였어요. 처음으로 다카하시 씨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게요. 혹시 여기에 오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질문을 던지고 나서 후회했어요. 너무 개인적인 걸 물어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다카하시 씨는 놀라거나 불쾌해하지 않으셨어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죠. 글쎄요. 특별한 이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요. 필요한 일이요? 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그 대답이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학생분은 왜 여기서 일하게 되셨나요? 이번엔 다카하시 씨가 제게 질문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막연히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요. 근데 지금은 여기가 필요한 곳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곳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참 많아요. 그분의 목소리에서 뭔가 깊은 울림을 느꼈어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울림 말이에요. 다른 곳에서도 봉사활동 하세요? 아니요, 여기만요. 다른 곳은? 잘 모르겠어요. 이상한 대답이었어요. 왜 다른 곳은 잘 모르겠다고 하실까? 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다카하시 씨와의 관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길게 대화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의식한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제가 복지센터에서 일한 지 거의 1년이 되어 갔어요. 그동안 다카하시 씨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수요일에 오셨습니다. 어느 날 다카하시 씨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오셨어요. 1시 50분쯤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날은 조금 달랐어요. 오늘은 시간이 좀 있어서 일찍 왔습니다. 아, 네. 혹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다카하시 씨가 이야기하자고 먼저 제안하신 건 처음이었거든요. 네, 물론이죠. 센터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카하시 씨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여기서 일하시면서 힘든 일은 없나요? 가끔은 있어요. 도와드리고 싶은데 도와드릴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때요. 예를 들면요? 아이를 혼자 키우시는 어머니가 계세요.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계속 실패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다카하시 씨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제가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그걸 못 찾는 것 같아서요. 다카하시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잘 알겠어요. 도움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마음. 그분의 목소리에서 뭔가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공감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절실하게 그런 마음을 경험해 보신 것 같았어요. 다카하시. 아니, 죄송해요. 그냥 마음속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순간 실수했다는 생각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런데 다카하시 씨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셨어요. 다카하시라고 불러주셔도 괜찮아요. 좋은 이름이네요. 정말. 성함이 다카하시인가요? 아니요. 하지만 그렇게 불러주시는 게 좋아요. 이상한 대답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분이 원하는 거리감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날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우리 사이엔 뭔가 특별한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서로를 이해한다는 느낌이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이 되었고 다카하시 씨는 여전히 매주 수요일에 오셨어요. 이제는 완전히 일상이 되었죠. 그런데 그 즈음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다카하시 씨가 가끔 다른 요일에도 센터 근처에서 목격되기 시작했어요. 직접 들어오시지는 않고 그냥 멀리서 바라보시거나 지나가시는 모습을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봤다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에 다카하시 씨 같은 분을 봤어요. 길 건너편에서 센터 쪽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며칠 전에 봤어요. 저녁 시간쯤에 이 근처를 걷고 계시는 것 같았는데 처음엔 우연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근처에 사시거나 일하시는 분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점점 자주 목격되면서 궁금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다카하시 씨의 기부 방식에 변화가 생겼어요. 원래는 항상 100만 원이었는데 가끔 더 많은 금액을 가져오시기 시작했어요.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나 센터에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였죠. 예를 들어 어느 날 센터에서 지원하던 한부모 가정아이가 갑자기 큰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의료비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 주 수요일에 다카하시 씨가 가져온 봉투에는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깜짝 놀라서 물었더니 다카하시 씨는 그냥 미소만 지으셨어요. 필요한 때가 있다고 들어서요. 누구한테 들으셨나요? 이 근처에는 소식이 빨라요. 애매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필요한 만큼의 금액을 가져오실 수 있는 걸까? 세 번째로 다카하시 씨가 센터의 세세한 상황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걸 발견했어요. 요즘 김할머니는 어떠세요? 김할머니는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도움을 받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다카하시 씨가 그분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게 신기했어요. 아, 요즘 많이 좋아지셨어요. 무릎 수술 잘 받으셨거든요. 다행이네요. 그분 걱정이 많았는데 어떻게 김할머니를 아세요? 한 번 우연히 뵌 적이 있어서요. 역시 애매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다카하시 씨는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기부하고 가는 분이 아니라는 걸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다카하시 씨, 혹시 평소에도 이 근처에 자주 오세요? 다카하시 씨는 잠시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솔직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가끔. 아니, 자주 와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여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신지. 그럼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아니에요. 그냥 멀리서 보는 게 좋아요. 방해가 될까 봐서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짠했어요. 방해가 될까 봐서 멀리서만 보신다니. 얼마나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곳을 생각하고 계신 걸까? 전혀 방해가 안 되는데요.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도움이요? 네. 다카하시 씨는 이곳을 정말 잘 이해하고 계세요. 그런 분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카하시 씨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왜요? 복잡한 이유가 있어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분의 표정에서 뭔가 깊은 아픔 같은 걸 느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다카하시 씨에 대해 더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복잡한 이유가 있는 걸까?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시는 걸까? 몇 주 후 저는 다카하시 씨를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스토킹 같은 건 아니었어요. 그냥 궁금했어요. 그분이 어디서 오시는지, 센터를 나가신 후에 어디로 가시는지. 그 주 수요일 다카하시 씨가 기부를 마치고 나가신 후 저도 슬쩍 따라 나갔어요. 멀리서 들키지 않게요. 다카하시 씨는 센터에서 나와 골목길을 걸으셨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곧바로 큰 길로 나가지 않고 쪽방촌 안쪽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골목 이곳저곳을 천천히 걸으시면서 가끔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마치 이곳의 변화를 확인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떤 집 앞에서는 잠시 서서 바라보시기도 하고
어떤 골목에서는 고개를 끄덕이시기도 했어요. 뭔가 이곳을 정말 잘 아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1시간 정도 걸으시더니 지하철역으로 향하셨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보다가 그만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계속 생각했어요. 다카하시 씨는 도대체 누구실까? 왜 이 동네를 이렇게 잘 아실까?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걸까? 다음 주에도 또 따라가 봤어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경로로 걸으셨지만 역시 쪽방촌 안을 천천히 둘러보고 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카하시 씨가 어떤 할머니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걸 봤어요. 멀리서라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할머니가 다카하시 씨를 반갑게 맞는 것 같았어요. 처음 보는 사이가 아닌 것 같았죠. 그 할머니는 센터에서 가끔 보던 분이었어요. 혼자 사시면서 가끔 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러 오시는 분이었죠. 이상했어요. 다카하시 씨는 센터에서는 저하고만 간단한 대화를 나누시는데 이곳 주민들과는 어떻게 아는 사이실까?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확신했어요. 다카하시 씨에게는 분명 이곳과 관련된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는 걸요. 그로부터 몇 달 후 저는 완전히 우연한 계기로 다카하시 씨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원래 센터는 주말에 문을 닫지만 긴급한 상황이 생겨서 센터장님과 함께 나왔었죠. 어떤 가정에서 갑작스런 응급 상황이 생겨서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일을 마치고 센터를 나오는데 골목 저편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다카하시 씨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조금 달랐어요. 검은색 추리닝 상하의 운동화를 신고 계셨어요. 그리고 손에는 큰 비닐봉지를 들고 계셨죠.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달리 편안한 차림이었어요. 호기심에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다카하시 씨는 골목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뭔가를 하고 계셨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다카하시 씨는 혼자서 골목 청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비닐봉지에는 청소도구들이 들어 있었고 쪽방촌의 좁은 골목길을 하나하나 쓸고 계셨어요. 담배꽁초를 줍고 쓰레기를 치우고 심지어 막힌 하수구까지 뚫고 계셨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혼자서 묵묵히 청소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놀라서 한참 동안 지켜봤어요. 다카하시 씨는 정말 꼼꼼히 청소하셨어요. 구석진 곳까지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청소를 마친 다카하시 씨가 어떤 집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죠. 할머니, 저예요. 문이 열리면서 나온 건 지난번에 봤던 그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다카하시 씨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왔구나. 들어와. 다카하시 씨는 할머니 집에 들어가셨어요. 저는 멀리서 기다렸습니다. 20분 정도 후에 다카하시 씨가 나오셨는데 이번에는 빈손이었어요. 아까 들고 계시던 비닐봉지 말고 다른 작은 봉지를 할머니 집에 두고 오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다른 집으로 가셨어요. 역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셨죠. 저는 깨달았어요. 다카하시 씨는 단순히 센터에 기부만 하시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도 이 동네 사람들을 도우고 계신다는 걸요. 그날 오후 내내 다카하시 씨를 지켜봤어요. 총 5집을 방문하셨고 각 집마다 뭔가를 가져다 주셨어요. 아마 생필품이나 음식인 것 같았어요. 마지막 집에서 나오실 때는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다카하시 씨는 잠시 골목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뭔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때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다카하시 씨는 깜짝 놀라신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 역시 당황했죠.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어쩔 수 없이 인사를 드렸어요. 다카하시 씨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셨나요? 아, 센터에 급한 일이 있어서 나왔다가 우연히 봤어요. 아, 다카하시 씨는 약간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비밀이 들킨 기분이셨을까요? 혹시
평소에도 이런 일을 하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다카하시 씨는 잠시 고민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주말마다요. 혼자서요? 네. 왜요? 그냥 필요한 일이니까요. 역시 그 대답이었어요. 필요한 일이니까.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한 10년 정도? 10년이라고요? 다카하시 씨가 센터에 기부를 시작한 것도 2년 전부터인데 개별적인 도움은 10년 전부터 하고 계셨다는 뜻이었어요. 아무도 모르나요? 센터 분들은 모르세요.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니까요. 왜 비밀로 하세요? 다카하시 씨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답하셨어요. 복잡해지기 싫어서요. 그냥 조용히 하는 게 좋아요. 그날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하지만 저는 다카하시 씨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센터에서의 기부는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진짜는 이런 개별적인 도움이었던 거예요. 10년 동안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다음 주 수요일 다카하시 씨가 센터에 오셨을 때 저는 다른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봤어요. 지난 토요일에 봤어요. 네.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혼자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다카하시 씨는 작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에요. 네. 이제 당신이 알고 있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저를 믿어주신다는 의미인 것 같았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다카하시 씨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하고 있어요. 센터에서 하는 일이 더 중요해요. 하지만 각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당신은 당신의 일을, 저는 저의 일을 하면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다카하시 씨를 보면서 저는 뭔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도움이라는 게 꼭 크고 화려할 필요는 없다는 걸요. 조용히, 꾸준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걸요. 그렇게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정식으로 복지센터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다카하시 씨는 여전히 매주 수요일에 오셨고 주말마다 동네를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수요일이었어요. 다카하시 씨가 오시기 전까지는 말이죠. 2시가 넘어도 다카하시 씨가 오시지 않았어요. 2시 10분, 20분. 점점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으셨죠.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었거든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신 건 아닐까? 2시 30분이 되어서야 다카하시 씨가 나타나셨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얼굴이 창백하셨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어요.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계셨죠.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걱정되어서 물어봤는데 다카하시 씨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네, 괜찮아요. 조금 늦어서 죄송해요.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어요. 힘이 없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봉투를 건네주시는데 손이 계속 떨리셨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게 느껴졌죠. 정말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냥 오늘은 좀 힘든 날이라서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었어요. 잠깐 앉아 계시면 안 될까요? 물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다카하시 씨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평소라면 정중히 거절하셨을 텐데 그날은 정말 힘드셨나 봐요. 소파에 앉으신 다카하시 씨께 물을 드렸어요. 물을 드시는 손도 떨리고 계셨죠. 오늘이 특별한 날인가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다카하시 씨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네. 특별한 날이에요. 좋은 날인가요? 안 좋은 날인가요? 글쎄요.
복잡한 날이에요. 그 이후로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분 곁에 있어드리고 싶었어요. 20분 정도 조용히 앉아 계시던 다카하시 씨가 갑자기 입을 여셨어요. 혹시 제가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깜짝 놀랐어요. 다카하시 씨가 먼저 이야기하겠다고 하신 건 처음이었거든요. 네, 물론이에요. 다카하시 씨는 깊게 숨을 쉬시더니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오늘이 제 아들의 기일이에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들의 기일이라고요? 23년 전 오늘 제 아들이 죽었어요. 다카하시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픈 기억인 것 같았어요. 아들은 이 동네에서 자랐어요. 저희가 여기서 살았거든요. 이 동네에서 사셨다고요? 그럼 다카하시 씨도 이곳 주민이셨던 건가요?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열악했어요. 쪽방촌이라는 말도 없었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죠. 다카하시 씨는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계속하셨어요. 아들은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했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걸 좋아했어요. 당신처럼요. 저를 보며 미소 지으시는 다카하시 씨의 얼굴에서 그리움과 슬픔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다카하시 씨는 한참 동안 침묵하시더니 답하셨어요. 화재였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이해됐어요. 다카하시 씨 손등의 흉터, 그분이 이 동네를 돌보시는 이유, 조용히 거리를 두시는 이유. 이 동네에서 큰 화재가 있었어요. 23년 전에요. 기록에는 별로 남지 않았지만 당시에는 정말 큰 사건이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아들이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고 했어요. 불타는 건물에 갇힌 할머니가 있다고 해서 아들이 들어갔어요. 저는 막으려고 했지만 다카하시 씨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결국 할머니는 구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나오지 못했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23년 전 20살 남짓한 나이에 그분이 지금도 이 동네에 사세요? 네. 김할머니예요. 제가 주말마다 찾아뵙는 분이에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다카하시 씨가 왜 이 동네를 그렇게 돌보시는지, 왜 김할머니를 그렇게 챙기시는지, 왜 항상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시는지. 할머니는 이 사실을 아세요? 네. 할머니만 아세요. 다른 분들은 모르죠. 그럼 할머니 때문에 계속 이곳에 오시는 건가요? 다카하시 씨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할머니가 걱정되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이 아들이 지키려고 했던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23년 동안 혼자서 그 아픔을 품고 살아오셨을 다카하시 씨를 생각하니까요. 혼자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원망도 많이 했고 화도 많이 났어요. 왜 하필 우리 아이가, 왜 하필 그날에. 다카하시 씨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아들이 한 일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를 구한 거잖아요. 그게 아들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곳을 돌보고 계신 건가요? 네. 아들이 지키려고 했던 곳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라도 아들과 함께 있는 기분이 들어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너무 벅찬 이야기였거든요. 다카하시 씨. 이름이 다카하시는 아니에요. 갑자기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진짜 성함이 뭐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다카하시라고 불러주시는 게 좋아요. 그게 편해요. 왜 진짜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분이 원하는 거리감을 지켜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다카하시 씨를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라 깊은 상처를 품고 살아가면서도 남을 돌보는 마음을 잃지 않은 분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다카하시 씨의 이야기를 들은 후 저희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여전히 매주 수요일에 만났지만 이제는 더 긴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다카하시 씨도 조금씩 마음을 여시는 것 같았고요. 오늘 김할머니는 어떠셨어요? 무릎이 좀 아프다고 하시네요. 병원에 모셔다 드려야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고마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할머니도 저와 함께 가시는 걸 편해하시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다카하시 씨의 일상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다카하시 씨는 혼자 사셨어요. 아들을 잃은 후 부인과도 헤어지셨다고 했어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슬픔을 이겨내려고 했는데 결국 함께할 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외롭지 않으세요? 가끔은 외로워요. 하지만 이곳에 오면 덜 외로워져요. 왜요? 아들의 흔적이 있어서요. 그리고 아들이 도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서요. 다카하시 씨에게 이 동네는 단순한 봉사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아들과의 연결고리이자 아들의 뜻을 이어가는 곳이었던 거죠. 어느 날 다카하시 씨가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혹시 토요일에 시간 있으세요? 네, 있어요. 김할머니가 당신을 만나보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김할머니가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신다고요? 제가요? 왜요? 평소에 제가 당신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젊은 분이 있다고요. 그 주 토요일 저는 다카하시 씨와 함께 김할머니 댁을 방문했어요. 할머니는 생각보다 건강해 보이셨어요. 80대 중반이셨는데도 정신이 또렷하시고 말씀도 또렷하게 하셨어요. 어머, 정말 이쁘게 생겼네. 다카하시가 맨날 자랑하더니 할머니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다카하시 씨를 다카하시라고 부르시는 걸 보니 할머니도 그분의 진짜 이름을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센터 직원이에요. 그래, 그래. 앉아라. 차 끓여줄게. 할머니는 직접 차를 끓여주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다카하시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 2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챙겨줬어. 23년 동안요? 그래.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지금까지. 아픈 일 있으면 병원에 데려다 주고, 필요한 것 있으면 사다 주고, 집 수리할 일 있으면 다 해주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다카하시 씨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할머니를 돌보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 그때 일 이야기해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잠시 다카하시 씨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도 되지.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어. 할머니가 들려주신 그날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23년 전 그날 화재는 정말 갑작스럽게 일어났다고 해요. 전기 합선으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번졌고 많은 사람들이 대피했지만 할머니는 다리를 다쳐서 움직일 수 없었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나갔는데 나만 남았었어. 정말 죽는 줄 알았지. 그때 다카하시 씨의 아들이 나타났다고 해요. 20살이었던 그 아이가 할머니를 업고 밖으로 나왔다고요. 그 아이가 나를 안전한 곳에 데려다 놓고는 다시 들어갔어. 다른 사람이 더 있는지 확인하러. 하지만 그때 건물이 무너졌고 아이는 나오지 못했다고 해요. 내가 그 아이 때문에 살았어. 근데 그 아이는 내 때문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다카하시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가 선택한 일이에요. 할머니를 구한 건 그 아이의 선택이었고 그건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23년 동안 이런 대화를 나누셨을 거예요.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의 죄책감을 덜어주면서요. 그날 할머니 댁을 나오면서 저는 다카하시 씨께 물어봤어요. 정말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계속.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힘들어요. 그럼 왜? 하지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들을 되살릴 수는 없지만 아들이 하려고 했던 일은 계속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상실의 아픔을 다른 사람을 돕는 힘으로 바꾸신 거였어요.
그 후로 저는 가끔씩 다카하시 씨와 함께 동네를 돌았어요. 물론 그분의 허락을 받고요. 다카하시 씨가 돌보시는 분들은 김 할머니 외에도 여러 명이 계셨어요.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아이를 혼자 키우는 어머니, 몸이 불편한 아저씨.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지고 계셨지만 모두 다카하시 씨를 가족처럼 여기고 계셨어요. 다카하시 씨, 또 왔네. 고마워. 몸은 좀 어때? 덕분에 좋아. 약도 잘 먹고 있어. 이런 대화들을 보면서 저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어요. 거창한 말이나 큰 돈이 아니라 꾸준한 관심과 진정성이었어요. 어느 날 다카하시 씨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당신과 함께 다니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혼자 할 때는 그냥 의무감으로 했는데 당신과 함께 하니까 더 보람을 느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다카하시 씨에게 작은 위로라도 될 수 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그렇게 몇 달을 함께 보냈어요. 매주 수요일 센터에서 만나고 가끔 주말에 함께 동네를 돌고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부자 관계도 아니고 연인 관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순한 동료 관계도 아닌 뭔가 더 깊은 유대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이었어요. 다카하시 씨가 평소처럼 오셔서 기부를 하시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가셨죠. 별다른 일 없는 평범한 하루였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센터장님이 급하게 전화를 하셨어요. 지금 센터로 나올 수 있어? 급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인지 물어봤지만 전화로는 말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급하게 센터로 나갔어요. 센터에 도착하니 센터장님 외에도 몇 명이 더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 한 명이 눈에 익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분이 저에게 인사를 하시는데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목소리가 다카하시 씨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계셨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하셨고 뭔가 권위 있는 분위기였어요. 저 다카하시 씨인가요? 그분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맞아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센터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분이 사실은 우리 센터의 가장 큰 후원자셔. 네. 3년 전부터 매주 기부해 주신 건 알고 있었지?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 센터 운영비의 거의 절반을 이분이 지원해 주고 계셔. 믿을 수 없었어요. 다카하시 씨가 센터 운영비의 절반을? 그리고 센터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사실은 이 근처 부동산을 상당히 많이 소유하고 계셔. 쪽방촌 대부분이 이분 소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머리가 돌았어요. 다카하시 씨가 부동산 소유주라고요? 그럼 왜 지금까지? 다카하시 씨가 직접 대답하셨어요. 복잡한 이야기예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그날 밤 다카하시 씨로부터 충격적인 진실을 들었습니다. 다카하시 씨의 본명은 김영수 씨였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란 분이었어요. 젊은 시절 다카하시 씨는 이 동네에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아들과 함께 작은 쪽방에서 힘겹게 버텨가며 살았죠. 하지만 아들이 죽은 후 모든 게 바뀌었어요. 아들이 죽고 나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동네를 재개발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재개발이라니요? 네. 아들이 죽은 지 5년 후쯤이었을까요? 큰 건설회사에서 이 동네를 통째로 재개발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요? 처음엔 반대했어요. 아들의 흔적이 사라질까 봐서요. 하지만 결국 막을 수 없었어요. 다카하시 씨는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재개발이 확정되자 이 동네 주민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흩어져야 했어요. 보상금을 받고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다카하시 씨는 달랐어요. 저는 여기를 떠날 수 없었어요. 아들이 여기서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이 땅을 사겠다고. 어떻게 살 수 있으셨어요? 보험금이 있었어요. 화재로 인한 보상금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카하시 씨는 당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계셨다고 해요. 아들 교육비를 벌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셨다고요. 재개발 당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제가 가진 돈으로는 일부밖에 살 수 없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이 샀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동산들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해요. 운이 좋았어요. 이 근처가 개발되면서 땅값이 계속 올랐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꽤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게 됐어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럼 다카하시 씨는 사실 엄청난 부자셨던 건가요? 그럼 왜 지금까지 비밀로 하셨어요? 복잡했어요. 만약 제가 건물주라는 걸 알리면 사람들이 다르게 볼 거잖아요. 진심으로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의무감이나 죄책감으로 하는 것처럼요. 아, 그래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셨던 거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 때문이었어요. 아들 때문에요? 아들이 살아있을 때 저희는 정말 가난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했어요.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있어서요. 다카하시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에. 그래서 제 정체를 숨기고 그냥 평범한 후원자인 척 했어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다카하시 씨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 동네를 돌아다닐 수 있었는지, 왜 주민들과 그렇게 친숙한지, 왜 센터의 상황을 그렇게 잘 아셨는지. 그럼 지금까지 센터에 기부하신 돈도 제 돈이 맞아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왜 이제야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다카하시 씨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센터를 확장해야 할 것 같아서요. 확장이요? 네. 이 동네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센터로는 한계가 있고요. 센터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분이 센터 바로 옆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시겠다고 하셔. 그래서 센터를 2배로 확장할 수 있게 됐어.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다카하시 씨와 너무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날 밤 다카하시 씨와 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어요. 많이 놀랐죠? 네.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미안해요. 거짓말한 건 아니지만 숨긴 게 많았어요. 왜 저한테만이라도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다카하시 씨는 한참 생각하시더니 답하셨어요. 당신이 저를 어떻게 볼까봐 무서웠어요. 어떻게 본다는 게요?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할까 봐서요. 돈이 많으니까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할까 봐서요. 그런 생각 안 해요. 정말요? 네.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다카하시 씨의 마음은 진짜예요. 그 말을 듣고 다카하시 씨가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어요. 고마워요.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 사건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다카하시 씨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센터의 운영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해졌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다카하시 씨 자신이었어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어지자 다카하시 씨는 훨씬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셨어요. 매주 수요일뿐만 아니라 다른 요일에도 센터에 오셔서 직접 도움을 주셨죠. 이제 매일 와도 되나요? 농담처럼 물어보시는 다카하시 씨를 보며 저는 웃었어요. 당연하죠. 언제든 환영이에요. 그렇게 다카하시 씨는 센터의 정식 자원봉사자가 되셨어요. 아니, 사실상 센터의 공동 운영자나 다름없었죠. 센터 확장 공사도 시작됐어요. 옆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더 큰 공간을 만들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됐어요. 아들이 이걸 봤다면 좋아했을 것 같아요.
공사 현장을 바라보며 다카하시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분명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그럴까요? 네. 분명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다카하시 씨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다른 후원자들도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카하시 씨의 진정성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센터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분이 계시다는 걸 알고 저도 도움을 주고 싶어서 왔어요. 23년 동안 이런 일을 해오셨다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다카하시 씨는 쑥스러워 하셨어요.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인데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있었어요. 김할머니를 비롯한 동네 주민들이 다카하시 씨의 정체를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엔 다들 놀라셨어요. 어머, 다카하시가 건물주였어? 그럼 우리가 사는 집도 다카하시 집이네. 그동안 임대료도 다카하시가 받은 거야? 하지만 곧 이해하셨어요. 왜 다카하시 씨가 그렇게 자신들을 돌봐주셨는지를요. 아, 그래서 그렇게 챙겨줬구나. 우리를 내쫓을 수도 있었을 텐데. 사실 다카하시 씨는 주민들한테서 임대료를 거의 받지 않으셨어요.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아예 무료로 해주시고 형편이 조금 나은 분들한테도 시세의 절반 정도만 받으셨다고 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물어봤더니 다카하시 씨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하셨어요. 여기는 아들이 지키려고 했던 곳이에요. 아들이라면 분명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다카하시 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몇 달 후 센터 확장 공사가 완료됐어요. 개소식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동네 주민들, 자원봉사자들, 후원자들, 그리고 언론까지. 다카하시 씨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거예요. 이제 스피치 한번 해보시죠. 센터장님이 다카하시 씨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다카하시 씨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저는 말보다는 행동이 좋아요. 대신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당신이 대신해주세요. 당신이 더 잘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신 인사말을 했어요. 다카하시 씨의 이야기를, 23년간의 헌신을, 그리고 앞으로의 꿈을 이야기했죠. 말을 마치고 박수가 터졌을 때 다카하시 씨가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고마워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일이에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다카하시 씨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날 밤 개소식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돌아간 후 저와 다카하시 씨는 새로 생긴 센터를 둘러봤어요. 정말 넓어졌네요. 네. 이제 2배는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아들분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다카하시 씨는 잠시 창문 밖을 바라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네. 분명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이셨어요. 당신과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요. 혼자였을 때는 그냥 의무감으로 했는데 당신과 함께하니까 진짜 보람을 느껴요. 다카하시 씨. 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오래오래. 네. 그러죠. 그렇게 우리는 약속했어요. 앞으로도 함께 이 일을 계속해 나가자고. 그로부터 다시 2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45이 되었고 다카하시 씨는 80대 중반이 되셨어요. 김할머니는 안타깝게도 5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마지막까지 다카하시 씨가 곁에서 돌봐드렸어요. 센터는 이제 이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관이 되었습니다. 처음 작은 복지센터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종합사회복지관 수준으로 성장했어요. 다카하시 씨는 여전히 매일 센터에 나오세요. 나이가 드셔서 예전만큼 활발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세요. 지난주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새로 이사 온 한부모 가정이 도움을 요청하러 왔는데 다카하시 씨가 직접 짐을 옮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렸지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직 할만해요. 그리고 이런 일은 직접 해야 의미가 있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다카하시 씨가 자주 하시는 말이 있어요.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한테 떳떳할 만큼은 한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말씀드려요. 아직 멀었어요.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예요. 그러면 다카하시 씨는 웃으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래요. 당신이 계속해주세요. 저는 이제 조금씩 뒤로 빠질게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다카하시 씨가 필요해요. 이 센터가, 이 동네가, 그리고 제가 필요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카하시 씨는 센터에서 누군가를 도우고 계실 거예요.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진심으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진정한 선행이란 크고 화려한 게 아니라는 걸요. 매일매일 작은 일부터 꾸준히 하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상처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걸요. 다카하시 씨처럼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을 돕는 힘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요. 무엇보다 진정한 관계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는 걸 배웠어요. 다카하시 씨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그분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여러분 곁에도 다카하시 씨 같은 분이 계시지 않나요? 조용히, 묵묵히 누군가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분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다카하시 씨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은 관심, 작은 배려, 작은 도움.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다카하시 씨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부끄럽지 않게 살자. 이 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다카하시 씨께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카하시 씨,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해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다카하시 씨의 아들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훌륭한 아버지를 두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당신이 하려고 했던 일을 정말 훌륭하게 이어가고 계세요. 자랑스러워 하셔도 돼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다카하시 씨가 계시다면 이제 비밀이 다 공개됐으니까 내일부터는 떳떳당당하게 센터에 오세요. 아시죠? 여러분 모두 부끄럽지 않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했습니다. 현재도 전국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작은 관심과 나눔이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나눔 경험도 들려주세요.